보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 든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파란 하늘 바라보며 커다란 숨을 쉬니 드높은 하늘처럼 내 마음 편해지네. 텅 빈 하늘 언제 왔나. 고추 잠자리 하나가 잠덜 깬 듯 엉성이 돌기만 빙빙. 토닥토닥 빨래하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동기동기 기타 치는 그 아들의 한가함이 심심하면 쳐대는 괴종식의 종소리와 시끄러운 조카들의 울음소리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뜬구름 쫓았던 내겐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안녕하세요.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광표 간사입니다. 오늘 협의체 위원 3차 심화교육에 잠시만요. 네, 3차 심화교육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네, 협의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열의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활동하시는 데 필요한 이런 교육 기회를 더 많이 제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 필요성과 책임감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금일 교육 일정을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교육은 3시에 시작해서요. 노상은 교수님께서 교육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노상은 교수님께서는 오산대학교 실용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위원장을 역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강의 주제가 저희 협의체에서 가장 궁금하지만 또 어렵기도 한 주제인 만큼 좀 호기심 어리게 교육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협의체 위원분들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저희 강의를 재미있게 해주신 교수님으로 소문이 나서 어렵게 교수님을 섭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교육이 끝나면 교육 평가를 위해서 저희가 문자와 카톡으로 안내해드리는 구글 폼으로 교육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참여하신 것처럼 링크 클릭하셔서 설문지와 연계된 평가지를 평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교육을 위해서 모두 음소거한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은 처음에는 좀 켜주시고요. 교수님 인사하실 때 화면 켜시키시고 같이 인사하시고 그다음에 조금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화면도 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 중에 잠깐 화장실 가는 정도 자리를 비우는 것 외에는 교육에 집중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출석 체크를 위해서 줌에 들어오실 때에는 본인 성함으로 꼭 들어와 주시고 혹시 안 되시는 경우에는 줌 채팅창에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본인 성함으로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이 끝날 즈음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이 끝나시고 교육 듣는 중간에 좀 궁금하시거나 의문이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은 생각해 두셨다가 교육이 끝나고 작성해 주시거나 손을 들어서 이렇게 질의해 주시면 교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네, 그럼 오늘 교육 잘 받으시고요. 많이 얻어가시고 많이 알아가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해 주실 노상은 교수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손모양으로 박수와 환영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산대학교 실용사회복지학과 노상훈 교수입니다. 제가 지금 연구실에 있는데요. 저 혼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소리 들으시면 손 좀 한번 흔들어 주세요. 예, 다 들리시는 걸로 알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소개받았는데요. 저는 오산대학교 실용사회복지학과 교수고요. 저희 학과는 2005년도에 처음 생겼고 지금 약 한 1000여 명의 학생을 지금 배출해서 성남에서도 근무하는 학생이 좀 제가 알기로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오늘 강의에 참석하신 분들 명단을 쭉 제가 지금 살펴봤는데 제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산에서 학생들을 사회복지사로 키워내는데 사명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사실은 교수가 된 지는 한 8년 정도 됐고요. 8년 전에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 현장에서만 근무를 한 24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회복지 영역에서만 약 한 30여 년을 지금 근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예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초창기부터 활동을 해왔고 최근에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장까지 맡은 상태이고 지금은 현재는 다른 기관이나 기구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번에 한 2년 전에 좀 내려놓고 있습니다. 오늘 저를 성남시에서 31개 경기도 시군구 중에서도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그리고 역량 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솔직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러주신 만큼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로 보답을 약속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아마 지역사회 의제 발굴 및 정책개발과 제안 과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강의 주제에 대해서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처음 받고 좀 한 1, 2주 정도 고민하고 제가 강의 교환을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의를 나왔는데요. 이론적인 부분들은 앞에서 조금 아무래도 그래도 결과 보고서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론적인 부분들은 좀 간략하게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고 좀 딱딱한 내용은 좀 가능하면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카톡을 켜놨는데 카톡 끄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이후에 좀 사례를 가지고 제가 경험했던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의제 발굴이나 정책 개발 제안 과정에 있어서 지역 안에서 특히 여러분들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들이시기 때문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어떤 조직화된 어떤 활동들 그리고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노하우들이 필요하고 어떠한 방식들이 가장 좋은 것인가에 대한 좀 실증적인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면 공유를 제가 하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띄워놓은 화면이 여러분들에게 다 보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전에 그 강의 교환이 여러분들에게 배포가 됐는지는 모르겠고요. 아무튼 제가 지금 화면 공유된 부분들을 PPT 자료인데요. 같이 보시면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쉬지 않고요. 한 4시 15분에서 20분까지 약 한 1시간 정도 60분에서 70분 정도 강의를 하고요. 앞에서도 안내했듯이 뭐 잠시 볼일보러 자리 이동하는 것까지는 뭐 인정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불편하시더라도 그 이후에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뭐 손을 들고 말씀으로 질문해 주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채팅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면은 해주시면은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시죠. 예, 저도 지금 제 연구실에서 제 자리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이런 경험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구실에도 제가 거의 영상 장비를 다 구비할 정도로 지금 어저께 어떤 모임에서 잠깐 이야기했고 아직은 좀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칼럼을 최근에 썼는데요. 신문 칼럼인데 제가 지금 현재 사회를 관계 단절형 수축사회라는 말을 썼어요. 관계가 좀 단절되고 사회가 조금 이렇게 좀 경직돼 있죠. 누구 만나는 것도 모임도 자제하게 되고 일과 그리고 가정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많은 분들하고 만나는 어떤 교류의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어지면서 조금은 의기소침도 되고 또 어떤 스트레스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좀 아이러니한 게 사회가 돌아간다는 게 또 좀 씁쓸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수업은 당연히 비대면이고 그리고 회의도 그렇고 모든 뭐 공공기관에서 하는 심의도 지금 요즘은 비대면으로 그렇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올 것인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도 뉴스 보니까 뭐 600명이 다 돼가고 뭐 물론 이제 900명 선까지도 된 적이 있었지만 참 염려스러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개개인의 위생이라든지 개개인의 어떤 건강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먼저 예방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일로 인해서 경제도 좀 수축되고 위축되고 상당히 많은 산업 분야가 변동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건강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건강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터의 건강이 최우선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뭐 화면 끄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역사회 의제 발굴 및 정책 개발에 대한 개발과 그것을 제안하는 어떤 과정,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특히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는 어떤 기구, 어떤 법률적 근거를 갖고 있지만 이 기구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지역사회 안에서 상당히 중요 기구고 주요 기구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강의 주제가 될 수 있었던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깊이 있는
어떤 팁이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의가 이렇게 심화교육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일단 먼저 주요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초창기 2000년도 초반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로 출발하면서 그때는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세무자 사건, 송파죠. 서울 송파의 세무자 사건 이후에 우리 사회의 사회 안전망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어떤 회의가 일어났죠. 그래서 급하게 상당히 중요한 법률을 하나 사회복지계에서 만들었죠. 바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게 2014년도 12월 30일 날 송파 세무자 사건, 세무녀 사건 이후에 만들어지고 다음 해 6개월 후죠. 7월 1일 날 시행됐어요. 그래서 2005년도 7월 2일 날 시행되는데 이 법률에 의해서 지금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속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명칭이 바뀌고 법적 근거를 가지면서 기능과 역할이 조금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법은 법률이 길잖아요. 그래서 약칭으로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줄여서 그래서 보통 사회보장급여법 이렇게 얘기하고 풀네임은 이제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관한 법률입니다.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법률 명칭만 봐도 이 법의 주요 내용이 사회보장급여를 이용하는 이용자, 그리고 제공하는 제공자,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수급권자에 대한 부분들을 발굴해내는 거에 초점이 잡혀 있는 아주 주요 법률이죠. 그래서 약칭은 사회보장급여법, 그러니까 별칭은 송파 세무녀법, 세무자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보면은 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대한 어떤 설치, 그리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갖고 있는 업무에 대한 기능이죠.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위원이라든지 조직에 대한 구성, 이런 것들이 법률이 있고요. 계속해서 따라서 오는, 법률에 따라오는 시행령 시행규칙과 관련해서 특히 동법률 시행규칙 5조, 6조, 7조에 계속해서 구성에 대한 부분들과 운영에 대한 부분, 그리고 특히 여기에 어떤 조직에서 기존의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는 없었던 읍명동 단위의 협의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구성에 대한 부분이 바로 시행규칙에서 이제 철저하게 어떤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복지, 사회 안전망을 좀 더 촘촘히 하자라고 생각하는 어떤 출발에서 읍명동 단위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이용자, 그리고 제공자, 그리고 수급권자에 대한 발굴을 그분들에게 역할을 맡기고 이 법률에 의한 어떤 기구를 운영을 하다 보면은 효과성과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법률이 법적 근거를 갖고 있고요. 참고로 또 여러분들은 성남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시군조례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2005년도에 제정됐는데요. 상당히 빨리 됐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됐고요. 저희 제가 있는 오산시는 성남시보다는 좀 늦게, 한 4개월 정도 늦게 이 구성 및 운영조례를 만들었고요. 여러분들이 사회보장급여법이나 시행규칙까지는 안 보시더라도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 이상은 여러분들이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학 검색을 하셔서요. 지방자치법 의학 검색을 하시면 뭐 포털 사이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 전문들을 한 번쯤은 봐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역할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각각의 어떤 업무, 그리고 각각의 어떤
역할에서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런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생겼고요. 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는 기구에 대한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민간협의체죠. 예, 민간협의체예요. 그러니까 관주도도 아니고 민간주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와 깊이 있는 관계가 있는 대표적인 기구다라고 봤을 때 보통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외에도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게 있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실은 60년대 중반 이후부터 우리나라에 설치되고 지금 뭐 거의 시군 단위마다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우선 경기도에도 시군 단위 지금 한 두세 군데 빼고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함께 사회복지협의회가 기능이 조금 틀리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큰 핵심은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단체죠. 그러니까 순수 민간이었고 거기에는 공공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가장 핵심이 뭐다? 공공과 민간의 협의체, 협치의 기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점인 거죠. 공공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보완해서 민간이 또 어떠한 부분들을 함께 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으로 시작된 형태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특징이고요. 운영원칙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6가지 정도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나와 있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원칙 매뉴얼에도 나와 있는데요. 한 6가지들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간략하게 좀 보시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는 기구의 운영원칙은 말 그대로 지역성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제도에 의해서 지역마다 뭐 사회문화, 경제, 정치, 뭐 인과적 뭐 상황도 다 틀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중앙집권식 정책에 의해서 사회복지가 움직이는 거에 의해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지역과 상황이 안 맞는 정부 주도, 그러니까 중앙정부 주도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 제도를 보면 이제 공공부조라든지 사회보험 제도 정도가 국가 중앙에서 관리하고 마지막 꼭지인 이 사회 서비스 분야, 그러니까 사회복지 제도라든지 사회 서비스에 대한 분야들은 이 지역적인 특성에 의해서 민간과 함께 지역마다 특징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이양에 대한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적 특성에 맞춰서 말 그대로 성남이 어떠한 재정 상태이고 또 성남이 갖고 있는 지역만의 특징이 반영되는 뭐 사회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회의 어떤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욕구에 대한 부분들을 달리해서 그 욕구에 맞춰서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이죠. 이용자 중심의 어떤 지역성을 가장 첫 번째 운영 원칙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도 보면은 의제를 발굴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지역의 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지역의 구성원들의 대부분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어떤 이슈, 문제, 욕구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집행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결국엔 사회복지 정책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의 어떤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지역성에 대한 특징이 상당히 중요하게 운영원칙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노인복지 분야도 성남시에서 하는 것과 제가 있는 오산시가 하는 게 사업에 대한 어떤 종류나 어떤 예산의 규모도 틀리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율성을 좀 주는 어떤 그런 형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참여성인데요. 이 참여성은 지역복지, 특히 우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대표적인 운영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앞에서 설명한 지역성은 그냥 뭐 당연히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든지 현재 지역복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역적 특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맞다라고 다 동의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는데요. 이 참여성은 상당히 우리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틀려지는
요소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역복지를 논하고 우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논할 때 민간협의체라 했을 때 그 민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보수라든지 어떤 보상에 대한 부분보다는 공공성 아니면 사명감, 뭐 사명감까지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런 어떤 그런 주민으로서의 참여에 대한 정신, 볼런티어의 정신을 기본으로 해서 참여하는 주민 참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겁니다. 그래서 참여가 없으면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지역복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다라고 봤을 때 이 주민 참여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지금 특히 오늘 교육에 임하시는 분 중에 읍명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이시라든지 아니면 뭐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 뭐 막론하고 여러분들이 민간의 자격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이 참여성에 대한 부분들을 다 동의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마 참여하신 거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활동들을 해주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여성은 상당히 중요한 운영 원칙 중이고요. 그러면서 이 참여 정도의 수준도 수동적인 참여가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참여고 뭐 거수기 역할이 아니고 알아서 찾아내고 스스로 적극적인 어떤 능동적인 참여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두 번째 운영 원칙입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당연히 협력이죠. 우리가 이제 협업하고 협력하는 어떤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좀 이따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의 기구들이 보면은 실무협의체 안에 각각의 또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과들끼리의 또 협력, 분과와 분과들끼리 협력, 그리고 읍명동 지역사회 협의체하고의 어떤 협력 관계, 그리고 그것들을 통제라는 단어가 정확하지 않지만 어떤 탑다운 방식이 아닌 하부 조직에서부터 올라오는 어떤 정책 건의라든지 정책 제안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하는 대표협의체 협력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거기에 공공의 또 책임성 있는 협력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엔 성공 요인이 되는 거죠. 협력성을 얘기하고요. 이 통합성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의 어떤 중복, 서비스의 어떤 사각지대라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사회복지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문제점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 정책, 제도들을 만들어갈 때 우리가 통합성을 제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포괄성하고는 좀 개념이 좀 틀려요. 그래서 통합적인 어떤 그런 형태에서 어떤 거점의 역할, 그리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지역 안에 있는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나 사회복지제도들을 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그것들을 점검해 나가면서 환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특히 대표협의체가 그런 부분들을 심의하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통합적인 움직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지역 안에서 상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현재로서는 최고의 기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의 자부심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보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대한 역할, 여러분들의 어떤 활동, 여러분들의 어떤 참여에 대한 기여 이런 부분들은 자부심을 갖고 계셔도 충분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협의체 기구도 있지만 민민 간의 또 연대성 그리고 그 민민 간의 어떤 연대성에 의해서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발현되지 않았던 자원들을 개발하고 그리고 동원하고 여기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수급권자에 대한 발굴이잖아요. 제공자도 발굴해야 되는 거라서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하고 동원하고 하는 어떤 연대가 필요하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민민의 네트워크, 그래서 공공과 민간의 네트워크가 구축된다면은 이건 이제 사회복지 분야만의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 안에 여러 가지 사회단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영리단체인 경제단체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중에서도 꼭 사회복지 전공자만 지금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런 이유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의 분들이 뭐 경제 분야, 언론 분야, 뭐 정책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역 안에서 그래도 봉사정신과 참여정신 그리고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있는 지역 리더, 토착 리더들이 참여하는 어떤 협의체의 모습이 바로 그런 이런 연대성과 관련된 운영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타네요. 예방성이 아니라 예방성입니다. 사회복지는 뭐 당연히 예방성에 있는 거고 특히 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사후적인 조치가 아니고 사전적인 조치예요. 그래서 미리 사회를 진단하고 미리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어떤 추이를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하면서 어떠한 제도들이 어떠한 사회보장 제도가 필요한지를 찾아내고 결국엔 그런 예방에 대한 어떤 활동들을 함으로써 사실은 비용에 대한 어떤 효율성, 효과성을 발휘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형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활동이 참여가 상당히 이렇게 중요하고 아주 보람 있고 그리고 뜻깊은 일들을 해주시고 계시는 역할들을 지금 감당해 주시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운영 원칙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협치의 기능 그리고 연계의 기능, 통합서비의 기능에 대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주요 기능을 갖고 있죠. 그래서 협치는 이제 뭐 거버넌스라는 기능에 민민의 협치 뭐 뿐만 아니라 민간과 공공이 함께 협력해서 제도를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정책을 심의하는데도 대표협의체 민간 공동위원장도 계시고 민간위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연계의 기능, 네트워크 기능이죠.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합 서비스의 기능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어떤 통합성과 관련돼서 기본 사업들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지역 안에서 사회복지의 어떤 거점 역할, 상당히 주요 기구죠. 모든 주요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봐주시고 컨트롤하고 조정하고 그리고 갈등이 있으면 갈등도 조정하게 되고 자원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자원도 분배하고 이런 역할들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주요 기능을 한마디로 하면 이용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주요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충분히 이해되실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체 기능에서는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는 아주 주요 기능입니다. 지금 4기가 지금 세워졌고 4기의 1년차 연차 계획이 지금 진행되는 형태이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서 심의하고 그것을 모니터링하는 어떤 형태, 평가하는 형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연계 기능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기관과 법인과 단체와 시설과 연계하고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안에 있는 기존에 없던 자원도 만들어내고 동원해야 돼요. 개발해서 또 동원하는 어떤 역할까지 하는 어떤 큰 기능을 갖고 있고요. 협의체 각 분과들끼리도 통합 조정해야 되고 서비스에 대한 어떤 조정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어떤 중복 이런 것들도 걸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도 찾아내서 상당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어떤 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제도들, 지역복지제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고요. 최근에는 또 이제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단어가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가 사회서비스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개념이 되게 포괄된 게 예전에 사회복지 서비스 그러면은 사회복지 보건의료 정도의 어떤 범위 안에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운영되고 그리고 활용됐다고 하면은 최근에 사회서비스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좀 개념이
넓어진 거죠. 넓어지면서 우리가 보통 인간이 살아가는 10대 영역까지 뭐 고용, 주거, 교육, 문화, 환경 이렇게 다양한 영역까지 연계해서 지역 보장 계획이라든지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라든지 지금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운영되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을 지금 통합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위원님들 중에도 보면 이렇게 사회복지 영역이 아니라 고용이나 주거, 뭐 문화, 뭐 교육 분야 아니면 환경 분야의 분들 지역 리더들이 다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직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여러분들 성남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조직에 좀 특이한 게 이게 운영인사위원회가 있다는 게 좀 특이해요. 다른 저희 오산시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실무협의체와 동협의체 구조를 보면은 이게 동등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이전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 있때는 읍명동 협의체가 없었거든요. 구조 어떤 조직 안에 구성 안에. 근데 이제 갑자기 동협의체가 나오는데 그 역할이 포지션이 어디냐에 되게 혼선이 왔었어요. 초창기에는. 그 2015년도 처음에는. 근데 뭐 지금은 거의 다 이렇게 동등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동협의체가 또 하는 역할들이 또 따로 있죠. 그래서 오산 같은 경우는 그 각 동협의체가 따로 모금을 하고 따로 그러니까 자원을 동원하고 자원을 개발해서 동원을 해서 그것이 또 동별로 또 사용되게끔 하는 어떤 그런 형태를 하고 있는데 뭐 성남시는 제가 그 인포메이션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성남시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협의체들은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어떤 동안에서 클라이언트를 직접 만나면서 하는 어떤 최종적인 전달 체계를 하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참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능동성 그리고 이런 운영 원칙들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다룰 수 있고요. 보통의 실무 분과들이 이제 정책이나 어떤 문제들을 진단하고 정책들을 대안을 찾아나가는데 상당히 주요 역할들을 하는 곳이 또 실무 분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문가 집단들이 또 모여서 TF팀을 또 구성하고 그런 형태의 어떤 정책들이 제안됨으로써 대표협의체가 이제 최종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여러분들의 조직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무국 조직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 동료 중에 뭐 한 분이지만 지금 현재 경기복지재단 이사장하고 있는 대표이사하고 있는 우리 진석봉 교수님이 여러분들 대표협의체 위원장 아니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국은 상당히 31개 신구 중에서도 상당히 앞서가는 사무국입니다. 뭐 인원이나 어떤 운영비 차원에서도 상당히 제일 앞서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남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31개 신구 중에서 그래도 상당히 역량 있는 교수님 잠깐 그 컴퓨터가 문제가 좀 있어서 네.
잠깐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신다고 하거든요. 조금 기다려 주시고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이제 들리시죠? 예, 죄송합니다. 컴퓨터가 이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접속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의 조직은 이런 형태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비전, 미션, 핵심 과제가 이렇게 돼 있죠. 다들 보셨죠?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조직의 비전, 미션, 핵심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역사회 보장 환경 분석, 지금 4기 보장계획 수립됐고 지금 실행되고 있죠. 1년 차가. 그리고 시행 과정에 대한 적정성 확보,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지역사회의 어떤 협력 체계를 강화시키고, 그리고 지역의 시민들, 일반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 정도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 대한 주요 개념은 좀 이해를 했고 넘어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제와 관련해서, 의제를 발굴하는 어떤 형태와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하는 어떤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젠다에 대한 개념을 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젠다는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는, 의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제 이게 의논할 의자, 제목제자죠. 그래서 의논할 제목인데요. 그러니까 주어진 어떤 시점에서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중부서, 그러니까 정책 결정권자들이죠. 이런 분들이 관련자들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관심을 기울이는 어떤 주제나 어떤 목록들을 우리가 의제다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어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슈, 문제, 사회 문제 이런 욕구들은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지역 안에. 그리고 그 다양한 문제들이 전부 다 의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의미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모든 사회 문제가 모든 이슈가 모든 욕구가 의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의제라는 것은 그 중에서 이제 선별하는 어떤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안이 없으면은 의제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의논을 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어떤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구성 요소를 이슈, 대안, 정책 우선순위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특징으로 보면은 문제나 이슈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말씀드렸고 공공이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일정 부분 동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소수 집단만이 갖고 있는 문제로 구성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또 그렇게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잘 그것이 결정될 수도 없고 묻혀버리는 어떤 그런 형태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공공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논의될 수 있도록 모아놓은 어떤 목록 안에서의 문제나 이슈의 집합체를 우리가 보통 아젠다, 의제라고 하는데요. 그 의제를 어떻게 찾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핵심인 거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바로 이겁니다. 제가 도식화 시켰는데요. 이게 프로세스예요. 정책 의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역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과 그리고 많은 사회 문제, 뭐 욕구, 이슈들을 목록화시켜서 그 중에서 정책 의제로서 우선순위를 두고 한번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공공이 다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핵심 주제, 목록, 제목들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의논할 제목을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죠. 대안도 그냥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안이 또 한 가지가 아니겠죠.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고 그 대안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결정하는 거죠. 이게 정책 결정입니다. 그 결정된 것을 이제 집행하는 거고, 실행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하고, 또
환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잘 해결됐는가, 해결되지 않는가라고 두 가지의 가장 큰 틀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방법이 또 틀려지는 거죠. 다시 집행을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대안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의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한다든지 욕구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환류는 이제 계속해서 일방향적인 어떤 방향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항상 점검하면서 수정하는 어떤 작업을 우리가 피드백 환류라고 하는, 환류 체계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에 있을 때 보면은 결국에는 오늘의 주제의 핵심은 이 세 가지인 거죠. 의제를 어떻게 찾고 그 의제에 맞춰서 정책 대안을 어떻게 찾을 것이고 어떻게 결정하실 것인가. 그래서 뭐 집행이나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추후의 문제라도 오늘 저한테 주어진 여러분들이 심화교육의 어떤 주제는 바로 여기 세 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정책 의제 형성, 대안의 형성, 정책 결정을 하나하나 좀 이론적으로 먼저 점검하고 이후에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제 형성 발굴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4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도출하는 과정이 여러분들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나와 있는 도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갖고 왔는데 보통 현안조사 하죠. 의견 수렴합니다. 예, 시민의 의견 수렴하죠. 근데 사실은 의견 수렴하기 전에 뭐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부분으로 사회조사도 하고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설문조사도 하고 욕구를 파악을 하고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통계 자료를 통해서 문제를 진단하고 전문가 집단이 이렇게 하는 과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병행돼서 어떤 지역 안에 어떤 이슈화 시키기 위해서 여론화 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을 어떤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의견을 청취하는 어떤 워크샵, 공청회, 뭐 포럼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직되어 있는 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실무분과들이 논의하는 어떤 각각의 분과별로 뭐 노인분과면 노인분과, 장애인분과면 장애인분과 이렇게 해서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 문제,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문제들을 전문가 분과들이니까 그쪽에서 정책들이 의제들이 발굴되고 그 의제들에 대한 이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정책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할 때 보면 전문가 집단에게 조금 연구 과제를 과업을 지시하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오산시 지역사회 보장 계획 3기를 제가 했어요. 그때 기억으로 연구 사업비가 과제 사업비가 한 4,600, 5,000 조금 안 들었는데요. 전수조사까지는 못하죠. 그래서 저희 오산 같은 경우는 한 700케이스 정도 설문조사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자료조사를 하는데 이게 보통 지역 안에 어떤 표본조사를 통해서 자료조사, 설문조사를 하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통계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회보장 지표에 의한 현황이라든지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대한 어떤 부분, 뭐 경기도에서 조사한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다 보고 또 성남시면 성남시의 어떤 각 부처에서 발행되는 어떤 통계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청 홈페이지에도 공개되는 자료들이 있고 그리고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각각 기관들이 또 조사하는 어떤 사회 지표들이 있거든요. 뭐 여러분들 기관 지역사회 안에 뭐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역의 욕구조사를 했던 어떤 결과 보고서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찾아보고 이게 1차 자료, 원자료, 2차 자료까지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통합해서 보시면서 어떤 사전조사에 대한 의미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조사를 또 전문가 집단들은 하죠. 뭐 정부의 국정과제라든지 아니면 뭐 지자체장님의 어떤 공약사항도 점검을 해야 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광역단위인 경기도의 공약사항도 살펴보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지금 현재 성남시의 사회보장 제도, 정책, 사업들 이런 모든 각 뭐 부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가 있잖아요. 과마다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주요 사업들이 있고 기본 사업이 있고 뭐 특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들에 대해서도 다 어떠한 예산, 뭐 집행률, 뭐 실행률 그리고 어떤 통계에 대한 자료들을 다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아젠다를 만들어내고 형성하고 발굴하는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이게 기술적으로 내가 지금 사회복지학 전공자도 아니고 일반 주민이고 일반 시민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좀 기술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뭐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고 그래갖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살아가는 어떤 과정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얘가 통닭집을 하나 뭐 동네에다가 낸다고 하더라도 사업성 조사하잖아요. 뭐 지역 안에 주민 수가 어떻게 되고 인구들이 몇 명이고 또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연령별 인구 구성비도 좀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내 뭐 1km 반경 안에 2km 반경 안에 몇 개의 통닭집이 있는지 또 조사할 것이고 이런 것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거를 기술적으로 어떤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좀 난감하고 이게 내가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읍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은 지역의 전문가시잖아요. 그 동네, 그 동에 사실은 어느 집에 식구가 어떻게 되고 어떤 집안의 문제가 있고 그들의 지금 당면 문제가 뭐고 그리고 과거에는 어땠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시는 어떤 정보들이 추합되고 그 정보들을 통해서 어떤 리더가 여러분들의 조직의 어떤 읍면동 지역사회 협의체의 어떤 회의도 있잖아요. 뭐 월간 회의도 있고 뭐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매주 매달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언택트 방식의 어떤 모임에 뭐 단체 카톡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밴드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런 데다가 이제 올려주시고 아니면 유선상으로 전화로 각 행정복지센터의 담당 팀장님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하시면서 정보가 수집되면서 의제가 발굴된다라고 보시면 별거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앞에서 설명했던 사회보장급여법 이 법이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법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인 겁니다. 그래서 읍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의제를 발굴해 주는 거고요. 그 의제에 의한 정책 대안도 스스로 또 찾아가는 어떤 형태의 역량 강화 사업들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읍명동 안에서 모여서 내가 사는 내 지역, 내 로컬이죠, 내 동, 행정구역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보통 지역 안에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말고도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무한돌봄팀 아니면 사례관리 뭐 솔루션 위원회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집단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 집단에 대한 어떤 지원, 자원들 뭐 지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분들하고 협력하고 연계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 일들이고 의제 발굴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속도도 빠르죠. 가장 빠른 어떤 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그걸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의제가 발굴된다라고 봤을 때는 그닥 이게 이론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설문조사 뭐 표본조사 이런 말 그거는 이제 학문적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평상시 하는 겁니다. 통장님이 이장님이 우리 동네에 뭐 갑자기 무슨 일이 어떤 집에 있는데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동협의체에서 자원 개발해서 그 문제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대안을 만들어내서 실행하고 평가하고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정책을 의제가 있고 그 정책의 의제 문제죠. 문제에서 도출된 어떤 주제인 거잖아요.
그 주제의 대안을, 해결 방식을 찾는 것이 정책 대안이고 정책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 보면 문제 해결 방법인 거죠. 해결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비교 분석을 통해서 문제 해결 방식을 찾는 게 좁은 의미고, 넓은 의미로 보면 그냥 정책 목표를 세우고 뭐 둘러싼 환경을 분석하고, 그리고 뭐 정책 수단으로서 대안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뭐 거기에 이제 자원이 없으면 자원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 어떻게 외부 펀드를 갖고 올 것인가에 대한 어떤 뭐 프로포잘, 사업계획서 작성,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요. 그냥 좁게 생각하시고 편하게 생각하면 정책 개발은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 기법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비용 편익 분석, 뭐 여기 지금 이런 쪽으로 얘기하지만 이거 뭐 하나하나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이거 모르셔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뭐 대충 얘기하면은 비용에 따라서 편익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한 분석 방법이 있고, 효과로 보는 방식인데, 이게 사실은 저도 이걸 다 해봤지만 불편해요. 불편하고, 특히 이제 비용 편익 분석 같은 거 할 때는 상당히 좀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이게 사회복지가 꼭 비용으로만 계산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방식의 비교 분석 방법을 통해서 정책을 찾아가는 어떤 형태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뭐 최근에는 어떤 이 비용 효과 분석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상당히 좀 깊이 있게 좀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복지가 정책을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실천이 당장에 해결이 되고 어떤 결과가 딱 성과물이 딱 보여져야지만 사회복지적 실천이다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게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대를 이어서도 그 성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뭐 특히 아동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아동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어떤 성과가 딱 나오는 게 아니고 미래 건강한 어떤 성장과 더불어서 그 아동이 사회 구성원이 됐을 때 뭐 어떤 사회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절감되는 어떤 성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편익 분석보다는 이제 효과 분석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근데 이 효과 분석이 쉽지는 않은 겁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은 제가 조금 가능하면 좀 줄이려고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찾는 어떤 구조도 여러 가지의 어떤 방식이 있는데, 특히 참여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리고 구조가 또 어떠냐에 따라서, 그리고 대안이 정말 존재하는데 어떤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기존에 있던 정책이라든지 과거에 있던 정책, 아니면 뭐 외국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찾으면서 그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또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정책 대안을 할 때, 정책을 결정할 때 상당히 좀 깊이 있게 좀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읍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어떤 문제의 의제를 발굴해주고 자원을 동원하고 개발하는 어떤 수준에서 넘어서서 이런 정책을 결정하는 어떤 형태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까지 다 프로세스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특히 이제 실무분과나 대표협의체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분과나 대표협의체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문가 집단으로서 상당히 좀 찾아내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고, 제가 읍명동 지역 보장협의체 위원만 지금 여기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쪽을 좀 혼합돼서 교육을 듣고 계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원론적인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사례 중심으로 할게요. 이게 좀 더 쉬울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전체적인 노하우를 좀 말씀드릴 수 있는 형태일 것 같은데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지역 안에서 위제를 어떻게 발굴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고 그것을
제한하는 어떤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강의 주제 아닙니까? 근데 그것들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노하우와 어떠한 팁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이 가장 쉬울까? 그리고 재미있고 그리고 쉽게 이해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원칙이나 어떠한 노하우를 가지고 어떠한 팁을 가지고 이렇게 뭐 아주 이론적인 기술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삶에서 녹아나는 어떤 주요 요소들이 무엇일까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 몇 가지 정도 소개해드리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겁니다. 아유, 바로 넘어갔네. 죄송합니다. 지역사회를 조사하고, 우리가 보통 문제나 욕구가 조사되고 그 중에서 이제 의제를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지역사회를 조사하고, 이제 전문 용어는 이제 어세스먼트 사정이라는 말을 써요. 전문 용어인데, 이것을 할 때 한 7가지 정도의 주요 사항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늘 마음에 가지셔야 돼요. 특히 지역사회가 어떤 지역성이라는 어떤 특징을 지역복지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의 그동안의 과거의 역사나 문화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성남시가 갖고 있는 어떤 과거, 앞서서 삼국시대 이전부터 조선시대 어떤 성남의 지역적, 지리적 특성, 지역 안에서 남한선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 안에 모란시장, 제가 아는 정도의 수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란시장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 문화, 그리고 성남시의 어떤 지리적, 환경적인 어떤 형태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설민석 씨처럼 역사를 다 깨트리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성남시의 지역사회에 갖고 있는 어떤 역사적 사건들, 문화에 대해서는 공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공유되지 않으면요, 어떻게 보면 의제를 찾아내는데, 그리고 그것을 정책을 만들어내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도 상당히 어떤 장애물로 나올 수 있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산에 있는 대표적인 어떤 역사라든지 이런 문화들인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서 보고 그것에서 결국에는 사회 문제가 또 발생되는 것이고 그런 이유에서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역사, 문화, 더 큰 규모로 환경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환경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기 환경, 자연 환경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환경들, 인적 환경들, 재정적인 환경 이런 것까지 다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다 통계돼 있고요. 다 공개되어 있는 정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걸 혼자서 발품 팔아갖고 이걸 조사하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데이터가 앞에서 사회조사, 기존의 사회조사 지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지금 사무국에서 또 제시해 줄 수도 있고 교육을 통해서 나눠줄 수 있는 정보나 자료로 나눠줄 수 있는 어떤 형태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주민들을 또 알아야죠. 지역 주민이 만약에 읍명동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다라면 내 읍명동 안에 지역 주민들의 구성, 특징, 우리 동네는 노인 인구가 많다, 아니면 우리 아동들이 많다,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 이런 식으로 지역 주민에 대한 특성들을 보시고요.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떠한 인구학적 특성과 어떠한 연령별 구조들을 갖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게 변하잖아요. 민감하게 계속 정보를 입수하고 그 정보를 계속해서 인식하고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안에서의 어떤 각종 단체가 있잖아요. 영리단체도 있지만 비영리단체, 사회단체, 그리고 주민 자발적 조직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통장협의회도 있을 수 있고요.
분여회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새마을에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있어요. 예, 이런 단체들을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 위원님들이 또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하나 둘씩 다 속해 있는 단체일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단체마다의 또 어떤 대표성이라는 부분, 그리고 단체들이 갖고 있는 주요 이슈들, 단체들이 갖고 있는 주요 기능, 목적들을 파악해 두시면은 그것이 나중에 자원입니다. 그래서 동원할 수 있는 가능 자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다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의 어떤 의사소통 구조라든지 정보가 전달되는 어떤 구조도 보셔야 되고, 사실은 이게 이제 권력 구조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콧바람, 뭐 교육적 단어는 아니지만 누가 콧방귀를 끼시는지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누구 입김이 세신지 보시면서 그분들이 결국에는 지역 안에서 토착 지도자이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리더십이 발휘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권력 구조라든지 정보 전달에 대한 어떤 루트, 그리고 의사소통 방식, 구조,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뭐 라이언스 클럽, 뭐 로타리 클럽 회장님들에 대한 어떤 움직임도 좀 파악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지역사회 안에서의 문제, 그리고 사회를 진단하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상당히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 당연히 사회자원 구조를 파악해 드리죠. 저 같은 경우는 오산시의 어떤 경제인 단체라든지, 뭐 경제인 단체도 또 분야별 직능별 틀리죠. 뭐 한의사협회, 뭐 약국 약사협회 다 있어요. 다 계세요.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어떠한 리더가 있는 거고, 그 리더들이 어떠한 권익단체로서의 뭐 목적을 갖고 있는지도 다 파악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역사회 조사를 통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기본적인 세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법론적인 부분으로 얘기하면 기존 자료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기존에 통계되고 공개된 자료가 있어요. 뭐 시청의 홈페이지도 있고, 아니면 뭐 각각의 단체들이 발간하는 어떤 결과 보고서, 연차 보고서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수집해서 파악하는 방법도 있고요. 가장 쉬운 방법이죠. 우리가 전문적으로 이건 이제 문헌 연구라고 해요. 문헌 연구를 통해서 정보를 파악하는 방식이 있고, 뭐 발품 팔아서 현지 답사하는 거예요. 이게 현지 답사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상당히 힘들지만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사례가 오산에 초전비라는 게 있어요. 오산에 초전비가 뭐냐면 6.25 전쟁 때 처음 유엔군이 싸운 장소예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상당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죠. 앞에서 얘기했지만 역사문화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념관이 생겼었어요. 한 15년 전 얘기입니다. 15년 전에 기념관이 됐고, 작년에 거기에 또 통일부 자원을 끌여서 100억 정도 가져와서 평화공원까지 만들었어요, 우산이. 근데 그 처음에 기념관을 만들 때 그 기념관 학술 그 연구원이 이렇게 기념관의 어떤 자료를 쭉 나열하고 조사하는 어떤 과정들을 브리핑 듣다 보니까 제가 어디서 뭔가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발품 팔아서 현지 답사를 막 했더니 어떤 오산시의 어떤 조그만 모 교회에 머릿돈에 그게 있었어요. 당시에 참전한 미군의 부모님이 돈을 보내줘서 그 교회가 지어지는 그런 머릿돌이 있는 걸 봤는데요.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그 아까 얘기했던 초전비 기념관에서는 되게 중요한 역사적 사물이죠. 그래서 그 답사를 통해서 그런 것도 찾아서 함께 그 자료를 제공하는 어떤 그런 사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 지역에서 그 교회에 지나다니면서 봤던 여러분들 토착 그 주민들이 더 많이 아는 거죠. 외부 전문가들이 와서 그거 압니까? 모르죠. 결국엔 그래서 이 지역보장 협의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민간들이 결국엔 내 지역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나의 어떤 활동 반경 안에 있는 어떤 내용들이나 어떤 중요한 이슈들, 중요한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를 통해서 하나의 문제 해결 방법 이런 걸 찾고자 하는 노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이나 상담 활동을 통해서 또 파악해요. 뭐 특히 지역 안에 있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외에도 사회복지 기관들 기구들 시설들이 있잖아요. 뭐 종합복지관도 있을 것이고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뭐 하다못해 노인 요양원, 장애인 거주시설 다 있잖아요. 그들이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는 어떤 활동들에 대해서 파악해 주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하는 역할이에요. 연대하고 죄송합니다. 연대하고 네트워크가 구축되면은 일방향적인 어떠한 정보 전달보다 쌍방향적인 어떤 전달로서 그 정보들을 수집하고 정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원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통계조사 파악, 모임 대화 동화 파악,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겁니다. 요거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회복지 학에서 얘기하는 지역복지의 모형이에요. 모델인데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계획 모델, 사회행동 모델이라고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형태가 사회계획 모델에 좀 가까워요. 근데 읍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굳이 얘기한다면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 좀 과정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자조집단에 대한 어떤 형태로 전문가들은 조력자의 역할로 해주고 읍명동 지역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 가까운 어떤 형태를 따르고 있고요. 실무분과나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는 사회계획 정책 모델에 가깝고요. 사회행동 모델은 좀 다른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하는 역할보다는 앞에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사회복지 협의회가 하는 역할들이 사회행동 모델에 해당됩니다. 중요한 거 이제 바로 이 단어에 이제 자조집단의 어떤 역할이 읍명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이고 실무협의체라든지 대표협의체는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형태로 과업 중심으로 상당히 좀 포커스가 잡혀 있고 읍명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상당히 과정 중심의 역할들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요. 요 내용이 좀 상당히 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뭐 자조와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의 포커스가 어디에 잡혀 있느냐.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읍명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자조의 역할이 포커스가 잡혀 있는 거고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는 문제 해결에 포커스가 잡혀 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본격적으로 주요 사항들을 봤는데요. 사실은 이 이슈는 불만, 욕구에서 출발하는 거죠. 불만에서 출발하고 그 불만이 결국엔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동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욕구라든지 불만을 그냥 무조건 무시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으면 안 돼요. 항상 그게 결국에는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만을 잘 관찰해야 돼요.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욕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찾아보고 관심 있게 봤을 때 거기서 정책이 만들어진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이 기억 정도의 수준으로 끝날 게 아니라 구체화시키고 특정화시키고 현재화시켜야 돼요. 이거는 뭐냐 집약화라고 그러는데요. 구체화라는 건 이제 개념화시키는 것이 필요해요. 이게 뭐 아동학대라든지 아니면 노인 빈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체화시켜서 그걸 특정화시키고 현재화시켜야 됩니다. 이게 과거형의 문제는 이슈가 될 수 없어요. 현재 문제들을 현재 이슈들을 현재 의제로 갖고 오고 결국에는 해결점을 찾아야 될 시점에 놓여지는 어떤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화하고 현재화하고 했던 이 집약된 어떤 불만들, 동기들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나만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속해 있는 게 읍명동 지역보장협의체다 그러면 읍명동 지역보장협의체 테이블에다 올려놔야 돼요. 공유돼야 돼요. 공유된 인식이 있을 때 결국에는 출발될 수 있는 동기가 나오는 거지
나하고 전혀 상관없고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 이런 낮은 수준의 공유의식은 결국엔 분열이에요. 그래서 단절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운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든지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는 공유되는 어떤 인식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어떤 주요 사항들을 꼭 지켜주실 원칙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그런 설명드렸지만 지역 토착 지도자, 그러니까 풀뿌리 지도자라고 하거든요. 이게 그 풀뿌리 지도자는 기존의 존경과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지도자잖아요. 그분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려고 하는, 참여시키려고 하는 어떤 행동들을 하셔야 돼요. 뭐 읍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도 일정 부분 다 지역 풀뿌리 지도자이겠지만 기존에 여러분들 조직의 기구에 참여하지 않은 또한 다른 지도자가 여러분들 주변에 많잖아요. 그분들의 의견, 그분들의 참여를 독려시켜야 되고요. 그분들의 참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게 외부의 전문가한테만 맡겨놓고 하는 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사회계획 모델에 해당되지만, 이거는 빨리 해결해야 되고 아주 급박하고 뭐 위기 상황일 때는 가능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읍명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갖고 있는 과정 중심의 어떤 목적은, 어떤 기능은 이 풀뿌리 지도자들의 역량 강화, 이들이 스스로 우리 자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행동구역 안에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형태가 한 번, 두 번 트레이닝 됐을 때 계속해서 역량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풀뿌리 지도자들에 대한 참여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우리가 보통 뭐 규정이나 규칙이나 지침 이런 제도화되어 있고 구체화되어 있는 어떤 형태만 갖고 조직이 구성되고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이 정서적 활동, 비정규적인 어떤 자발적인 어떤 조직,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할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회식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비정서적인 어떤 그러니까 정서적인 활동들이 결국에 신뢰감이 형성되고 협력적 태도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서적 활동에 대한 어떤 부분도 일정 부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앞에서 제일 먼저 얘기했지만 관계 단절형 수축사회에서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유선으로나 아니면 뭐 우리 최근에 메신저를 통해서라도 정서적 활동에 대해서 관심 갖고 여러분들이 해주는 어떤 각자의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이런 정서적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 공유된 인식들이 결국에는 참여나 어떤 기여에 따라서 결과가 성과가 나오는 건데, 이 참여나 기여는 결국에는 선의를 위해서 움직여야 돼요. 한 사람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만의 어떤 이익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참여가 제대로 안 일어납니다. 의제도 그래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공공의 어떤 동의,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동의가 있었을 때 그게 의제잖아요. 근데 뭐 이익 집단이 어느 집단이 요구한다, 그 뭐 권력 구조에서 그들이 막 요구한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역사회 안에서 의제로 만들어갖고 정책을 만드는 거는, 이거는 결국에는 끝이 좋지 않을 수가 많아요. 그래서 뭐 특히 이런 경우 많아요. 뭐 지역 안에 도로를 놓는다든가 아니면 그 공공재라 그러죠. 뭐 가로등을 놓는다고, 뭐 공원을 세운다 이럴 때 보면 상당히 그걸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사람들이 좀 많이 있을 때는 상당히 지역적으로 그게 문제가 많이 돼요. 이슈화되고. 그래서 지역 안에서 상당히 골치 아픈,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가 또 되죠. 그래서 저도 뭐 지역에서 조합 구성하는 거, 아니면 뭐 도로, 뭐 예를 들어서 공원에 어떤 가로등 설치, 우산에서 제가 경험한 것 중에 변전소 이전하는 그런 게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지역 안에서도 갈등이 되게 심해요. 그걸 이전할 곳은 또 다른 곳은 또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선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의적인 어떤 형태가 앞에서 얘기했던 신뢰, 존경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의를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소통은 공통의 이해나 생활 가치를 통해서 개발돼야 돼요. 그래서 의사소통 방식은 민주적이어야 됩니다. 상당히 민주적이어야 되고요. 쌍방향이어야 돼요. 일방적이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리더라면요, 들어주시는 게 더 필요해요. 내가 정해놓고 그 정해진 대로 따라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당장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에는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 우리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만들어내고 개발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위험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상당히 민주적이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어떤 형태에서 능동적인 참여라든지 어떤 행동들, 실천들이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참여자나 집단들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원조하는 어떤 형태가 있어야 돼요. 협력해야 돼요. 여기 지금 교육받는 분 중에 공공에 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산 같은 경우 제가 위원장 맡을 때는요, 공무원들의 회의 참석에 인센티브를 다 지급했어요. 국가 점수 이런 것들이 이게 원조가 보상이라는 부분이죠. 보상에 대한 부분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지역 안에서 사회복지 뭐 해외 연수 이런 거에 보장협의체 위원 활동에 대한 어떤 성과된 부분들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장협의체 위원장님 여기 혹시 계시고 실무협의체 위원장님도 계시다면은 이 지지와 격려 원조를 이 조직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협력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요. 뭐 내가 했는데 나한테 오는 게 없네 이런 생각이 하면은 좀 이게 다음 행동이 위축되죠. 그리고 좀 뭐 교육에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죠. 삐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저도 뭐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뭐 그닥 그렇게 잘했다라는 얘기 안 들리고 막 안 좋은 소리만 들리고 그러면 막 저도 화나고 안 해 막 이렇게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고백한다면 이런 것들이 참여자와 참여 집단을 지지하고 강화하는 어떤 체계 이런 것들이 협력을 만들어낸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보통의 지침이나 절차들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융통성이 좀 발휘되어야지만 안정성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원칙과 앞에서 정서적 반영을 했잖아요. 정서적 활동들이 있지 않으면은요, 이게 안정감이 없어요. 여러분들 조직은.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지침이나 절차로만 움직이는 형태가 아니고 비정기적인 어떤 활동, 앞에서 얘기했던 정수적 활동, 정수적 개입, 그리고 지지, 격려, 원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조직이 안정되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있어서도 상당히 융통성을 조금,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면 융통성이 있으면 안 되죠. 원칙을 아주 벗어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뭐 도덕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은 형태다, 윤리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융통성을 좀 발휘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 자체는요, 의제를 만들고 정책을 찾고 대안을 결정하는데도 속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차피 일은 벌어졌는데 만약에 위기 상황이고 단기 개입이다, 아주 중요한 상황이다 그러면요, 사실은 의제 발굴하고 정책 대안 찾고 막 이런 틈도 없어요. 기존에 있는 어떤 설립되어 있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뭐 선조치, 뭐 후결정하는 어떤 뭐 의료 서비스도 있고, 뭐 공공부조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역 의제를 찾고 지역의 정책 대안을 찾는 것은 과정 중심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과정 안에서 역량이 키워주기 때문에 속도보다는 방향을 상당히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지역복지, 특히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활동의 주요 원칙 중에 하나도 이것이라고 저는 봐요. 활동은 지역사회 현상에 너무 빨리 나갈 필요도 없고요. 보조를 맞추는 어떤 방향성이 중요하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얘기지만 토착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지금 사회복지기관에 있는 전문가들 참여하신 분들 있죠. 이분들 뭐 제가 솔직한 얘기입니다. 이직률 되게 높습니다. 뭐 이 사회복지 현장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산업 분야가 최근에는 이직 네, 죄송합니다. 또 잠깐 멈췄나 봐요. 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컴퓨터가 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어가겠습니다. 좀 몇 분 안 남았습니다. 1, 2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풀뿌리 지도자들을 육성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복지기관의 전문가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조직에 기구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사실은 여러분들 지역에 사시는 분이 아닐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법인 위탁이 바뀌거나 아니면 역량이 개인적으로 커져서 또 다른 데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회복지 분야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봤을 때는 모든 분야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대우해주는 어떤 보상 체계에 대해서 사람이 이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그렇죠. 뭐 월급 더 준다면 다른 학교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요즘 뭐 평생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또 뭐 제가 여기서 논하거나 비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사는 지역의 토착 주민이 리더자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능한 토착 지도자를 육성하는 어떤 육성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 스스로의 프로세스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이 앞에서 계속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내가 사는 지역에 내 의제를 내가 빨리 찾고 거기에 대한 정책 대안을 스스로 찾고 동원을 하고 자원을 동원하고 그것을 투입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을 어떤 성취, 어떤 능동적인 태도들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뿌리 지도자, 유능한 토착 지도자 육성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게 원칙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입니다. 이 적절한 어떤 위상이 여러분들에 있어야 돼요. 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라면은 지역 안에서의 어떤 신망이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신망, 어떤 개인적인 어떤 선망에서 출발하는 여러분들 조직의 어떤
신뢰가 협력을 통해서 보여지면은 문제를 찾고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결정해서 추진하는데 상당히 큰 효율과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주요 사항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한 이 정도로 제가 준비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질문을 화면은 공유는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은 일단 하실 분들은 마이크를 끄시고 해주시고요. 가만히 있어요. 채팅도 가능합니다. 채팅으로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채팅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이 나와셔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질문이 없으시네. 네, 혹시 질문 없나요? 혹시 질문 더 없으실까요? 네, 강의를 너무 잘 해주셨다는 네, 의견이 있으시고요. 혹시 오늘 노상원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신 내용 중에 궁금하셨거나 평소에 네, 협의체 활동에 있어서 조금 나중에 여쭤봐야지 하는 내용도 있으셨다면 지금 여쭤봐 주시면 네,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없으시면 네, 그럼 교수님께서 강의를 잘 하셔서 질문 사항이 없다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번 교육은 네,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 네, 수고 많으셨다고 박수와 격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오늘 교육 잘 들으셨나요? 네, 저희 유익하게 네, 보냈던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긴 시간 동안 교육에 집중해서 참여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해 주신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부득이 하정으로 참여 못하신 분이 계시면 저희가 추후에 또 다른 교육으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서 공유해 드릴 예정이고 오늘 교육 자료도 저희 홈페이지에 협의체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다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 하신 영상은 저희가 따로 이제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 있도록 또 따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협의체에 위한 심화 교육은 이렇게 오늘까지 3차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평가도 잘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이번 세 번의 교육에 참여하시는 과정 속에서 앞으로의 활동이 더 좋으실 수 있도록 또 기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 교육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딧불을
지금 우리 한